1592년 음력 6월 6일 용인에 모인 조선의 8만 대군이 와키자카 야스하루가 이끄는 1600명의 일본군에 의해 격파당했습니다. 군을 이끌었던 이광, 김수 그리고 윤국형은 군을 수습할 생각은 하지 않고 도망을 가니 어렵게 모인 조선의 병사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오직 권율과 황진만이 병력을 온전히 보존한 채 퇴각했었다고 합니다. 이후 권율과 황진은 전라도로 진입하려는 일본군을 상대로 힘을 합치게 됩니다. 이날 전투에서 200명의 조선군을 생포했고 1000명의 머리를 뱉다는 일본 쪽 기록을 보면 조선군의 피해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선의 대군이 소수의 일본군을 상대로 수치스러운 패배를 당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용인에서의 굴욕을 어느 정도 쉽게 해준 인물이 등장했는데 바로 원균의 동생 원현이었습니다. 일본군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은 원현은 고향에서 의병을 일으켰습니다. 용인에서 일본군과 만난 원현은 무모한 정면 승부를 택하는 대신 기병을 이용해 적을 유인했습니다. 그리고 지세가 험하기로 유명한 해골로 일본군을 유인한 원현은 미리 매복하고 있었던 병사들과 함께 적을 공격해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날 승리로 공을 인정받은 원현은 적성 현감이 됐는데 부임지를 잘 다스려 백성들 사이에서 칭송이 잦아있었다고 합니다. 원현은 이후 정유재란이 발발했을 때도 다시 의병을 모아 일본군과 싸웠지만 결국 전사하게 됩니다. 한편 임진강을 건너 황해도로 들어선 고니시 유키나가와 가토 기요마사는 군대 회의를 열어 각 부대가 어디로 진군할지를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둘 다 선조를 사로잡아 공을 세울 수 있는 평안도로 가길 원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2, 3일이 지나도록 결론이 나지 않자 두 장군은 제비를 뽑았고 그 결과 고니시 유키나가가 평안도로 그리고 가토 기요마사는 함경도로 향하게 됩니다. 이때 조선이 자랑하던 장군 이일이 선조가 있는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이일은 그동안 많은 고생을 했는지 초라한 몰골을 하고 있어서 그를 본 사람들이 모두 탄식했었다고 합니다. 이일을 불쌍히 여겼던 류성룡과 여러 대신들은 어렵게 남색 비단옷을 찾아 그에게 입혔지만 신발을 찾을 수 없어 이일은 여전히 집신을 신고 있었습니다. 류성룡이 웃으면서 비단옷의 집신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웃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윤두수는 이일에게 대동강을 지키라는 명령을 전했는데 이일은 여러 번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길을 떠나기를 주저했습니다. 전쟁의 참상이 이일처럼 경험 많은 무장마저도 두렵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용기를 낸 이일이 강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적병 수백 명이 남쪽에서 강을 건너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아슬아슬한 시간에 도착한 이일의 병사들은 활로 일본 병사 몇 명을 쏘아 죽였고 적은 도망갔습니다. 이렇게 이일은 간신히 적의 도하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5월 29일 개성에 입성한 일본군이 다음 목표인 평양을 향해 접근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선조가 평양을 떠날 거라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선조는 불안해하는 백성들에게 성을 굳게 지키겠다는 약속을 했고 이미 피난 갔었던 백성들은 선조의 말에 감동해 다시 평양으로 하나 둘씩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사실 조정에서는 피난을 떠날지를 두고 열띤 논쟁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대신들 가운데 피난 갈 것을 가장 강하게 주장했던 인물은 얼마 전에 복직한 정철이었습니다. 류성룡과 윤두수는 며칠만 굳게 버티면 명나라 군대가 구원하러 올 거라면서 평양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선조의 마음은 이미 평양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6월 5일 일본군의 침략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파견된 명나라의 사신 임세록이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명나라에서는 전쟁이 발발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한양이 일본군에 함락됐다는 소식이 들리자 조선이 일본군의 길 안내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했습니다. 선조는 직접 임세록을 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평을 누린 지 오래된 까닭으로 백성들이 병사를 몰라 외적들은 열흘 만에 내륙의 고을들을 연거푸 함락시켰소. 명나라에 걱정을 끼쳐드리고 여러 대인들까지 수고롭게 하였으니 부끄럽고 송구스러움이 더욱 깊소이다. 선조는 류성룡을 불러서 임세록을 접대하게 했는데 류성룡은 임세록을 일본군이 보이는 대동강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일본의 정찰병을 확인한 임세록은 비로소 의심을 풀었고 조선의 위급한 상황을 알리는 공문서와 함께 명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임세록의 보고를 받은 명나라 대신들은 여전히 조선을 의심하면서 중국이 조선을 구원하는 것에 반대했습니다. 오직 군권을 쥐고 있었던 병부상서 석성만이 조선을 도와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흔히 외국은 멀어서
그들의 성패는 중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만약 외놈들이 조선을 점령하면 곧바로 명나라로 쳐들어올 것인데 어찌 보통의 예로 의논하겠습니까? 결국 명나라는 군대를 조선에 파견하고 추가로 은 3만 냥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런 결정을 내린 데는 석성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석성이 이렇게 조선에 호의적이었던 이유가 그의 부인이 조선의 역관이었던 홍순원에게 은혜를 입어서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 북경의 어느 기생집에 들린 홍순원은 그곳에서 아름다운 기생 한 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홍순원에게 죽은 부모님의 장사를 치를 돈을 마련하려고 어쩔 수 없이 기생이 됐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기생을 불쌍히 여기는 홍순원은 그녀에게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돈 300냥을 줬습니다. 이후에 이 여인은 석성의 부인이 됐고 석성은 부인이 진 은혜를 갚기 위해 조선 파병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신빙성이 낮은 야사이기 때문에 사실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석성은 한 인물을 보내 일본과의 협상을 담당하게 했는데 그는 석성을 파멸로 몰고 간 심유경이었습니다. 얼마 후 선조가 도망가려는 낌새를 보이자 분노한 백성들은 길을 막으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는 평소에 나라에서 주는 녹봉을 도적질해 먹다가 이제는 나란 일을 그르치고 백성을 속이는 것이 이와 같은가? 이미 성을 버리기로 하였으면서 왜 우리를 성 안에 들여넣어서 적의 손에 희생당하게 하는가? 하지만 이때 류성룡이 임금께서 끝까지 평양을 지키기로 결정했다는 말로 사람들을 달래자 성난 군중들이 화를 풀고 물러났다고 합니다. 류성룡이 아니었다면 봉기가 일어나 선조의 신병까지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조는 평양을 빠져나와 조선의 최북단인 의주로 향하게 됩니다. 이때가 6월 11일이었습니다. 선조는 떠나면서 윤두수, 김명원, 그리고 이원익에게 평양을 지키게 했습니다. 이때 평양의 조선군 병력은 5천이 안 되었던 반면 고니시 유키나가와 구로다 나가마사가 지휘하는 일본군은 2만을 훌쩍 넘는 병력을 보유했었습니다. 조선군과 일본군은 대동강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었는데 당시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강물의 수량이 나날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특히 상류 쪽 왕성탄에는 수심이 얕은 여울이 많아 일본군이 이 사실을 눈치채 그곳을 건너게 된다면 평양을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6월 14일 김명원의 지시를 받은 고원백은 400명의 정예병을 이끌고 밤을 틈타 적을 공격했습니다. 조선군은 야습에 놀란 고니시 유키나가의 일진을 상대로 용감히 싸워 많은 적군을 죽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에 구로다 나가마사 일본군이 반격을 시도하자 조선군은 퇴각해 배가 있는 쪽으로 달아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로다 나가마사는 조선 병사가 쏜 화살에 맞아 상처를 입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배에 있던 사람들이 겁을 집어먹고 강가에 배를 대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병사들이 강을 건널 수 없었습니다. 헤엄을 못 치는 병사들은 어쩔 수 없이 왕성탄을 걸어서 건넜는데 이 모습을 지켜본 일본군은 그제야 그 지점의 수위가 낮다는 것을 깨닫고 대규모로 왕성탄을 건넜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성과보다 잃은 것이 훨씬 큰 전투였습니다. 적이 강을 건넜다는 소식을 들은 윤두수와 김명원은 성문을 빠져나와 도망쳤고 다음 날인 6월 15일 일본군은 텅 빈 평양성으로 무혈 입성했습니다. 조정에서는 주변 고을의 식량을 가져오기에 곡식 10만 석을 평양에 비축하고 있었는데 평양성이 함락되자 그 많은 식량은 모두 일본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일본군은 전쟁 발발 단 2달 만에 조선의 마지막 보루라고 여겨졌던 평양성마저 점령했고 조선의 앞날은 암울하기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전국시대를 거친 일본의 입장에서는 거점을 정복하면 거점 주변 지역도 자연스럽게 복종해오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일본의 계산대로라면 벌써 전라도를 제외한 조선의 거의 모든 지역이 일본의 지배하에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부산, 상주, 한양, 개성, 그리고 평양 등 조선의 주요 도시들을 거의 차지하고 있었지만 그 외 농촌 지역은 여전히 조선에 충성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군은 식량과 보급품 조달 문제로 전쟁 내내 고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이용해 일본군을 가장 많이 괴롭힌 존재는 바로 조선의 의병이었습니다. 조선의 관군이 패배를 거듭하고 있었던 4월 22일 경상도 의령에서 곽재우라는 인물이 가장 먼저 의병을 일으켰습니다. 명문 가문 출신이었던 곽재우는 34살에 과거에 급제했지만 벼슬에 오르지 못하고
고향 의령에서 응거하고 있었습니다. 일본군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자 곽재우는 자신의 재산을 털어 60여 명의 노비와 친지를 무장시켰고 상당한 부자였던 매형 허언심을 협박해 그의 노비들마저 의병에 가담시켰습니다. 어느 정도 병사들이 모이자 곽재우는 낙동강을 따라 군수품과 병사들을 나르던 일본의 수송선단을 공격했습니다. 곽재우는 공격에 앞서 미리 강바닥에 말뚝을 박아뒀고 말뚝에 걸린 일본의 배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사이에 일제히 화살을 퍼붓는 방식으로 작지만 귀중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곽재우는 공경에 처하게 됐는데 문제의 발단은 내부에 있었습니다. 당시 조정에서는 의병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이들을 전란을 틈타 노략질이나 하는 도적무리로 여겼습니다. 과거 곽재우는 경상도 순찰사 김수를 반역자라고 비방하면서 그의 목을 베야 한다는 내용의 경문을 쓴 적이 있었는데 이것에 양심을 품은 김수는 조정에 글을 올려 곽재우는 역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체포령이 떨어진 곽재우는 도망자의 몸이 되어 지리산에 숨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초유사 김성일만이 곽재우가 누명을 썼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곽재우의 활약상을 알리는 보고서를 조정에 제출했습니다. 김성일의 정확한 상황 보고로 인해 곽재우의 의병은 국가의 정식 군대로 인정받았고 조정으로부터 식량과 무기를 지원받게 됩니다. 자신감을 얻은 곽재우는 더욱 대담하게 행동하기 시작했고 그의 명성을 들은 백성들이 하나둘씩 합세하자 병력이 점차 불어나게 됩니다. 이 무렵 곽재우는 항상 붉은 옷을 입고 싸웠기 때문에 백성들 사이에서는 붉은 옷의 장군이라는 의미인 홍위 장군으로 알려졌습니다. 곽재우의 활약은 전국에서 여러 의병장들이 군을 일으키는 결과를 낳았고 의병의 출현은 이순신의 활약과 함께 조선이 반격을 시도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5월 말 승려 앙코쿠지 에케이가 이끄는 2,000명의 일본군 선봉대가 곽재우의 근거지인 의령을 지나게 됩니다. 이들의 목표는 조선의 최대 곡창지대 전라도를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